네, 이처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중대 발표까지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약 1년 만에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박희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그리고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들어보고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핵실험 또 미사일 시험 발사 쭉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 해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상당히 단호하게 이제 그 대응한다고 그랬고 경고도 많이 했고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한은 우리의 그런 경고나 어떤 압박은 전혀 안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에 그 김정은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마치 시스템에 의해서 우선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해서 자기가 최종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예. 이런 것이 그리고 그 북한이 선정선동 차원에서 뭐 수소탄 실험은 2차 핵실험 때도 나왔어요. 그때 예. 이미 수소탄 보유기 됐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미국이다. 이런 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번 도발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 9월 현재 상황에서의 북한의 관점은 이미 핵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기폭장치의 문제도 어떤 모형을 부든 간에 그것도 아니고 운반 체계도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실전 배치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간 오늘의 상황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아주 잠깐 북한이 사실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 발사하더니 이렇게 핵실험까지 단행을 했는데 연이어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북한의 이벤트, 한국의 이벤트, 미국의 이벤트하고 연관해서 도발하는 걸 계속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북한은 수소폭탄까지 가져야 되겠다.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난해 9월 9일 날 5차 실험이 우연히 맞아떨어졌지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이벤트를 맞추면서 그것만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UFG를 반대 또는 예를 들어 항의하는 의미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그럼 우리가 UFG를 안 했으면 안 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의 반응, 경고, 일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해오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북한이 조금 이제 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 대화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많이 하면은 긴장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다. 이제는 팩트 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핵 전쟁 이론, 핵 대응 이론, 책에 의해서 우리의 대응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까지 연이어서 도발을 이어가는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관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지만 그 와중에서도 국제사회의 반응을 봐가면서 강조점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탄두 재진입 기술이 없었다 그러면 그 모형까지 보여주면서 도발을 하고 예. 엔진이 부족하다 그러면 고체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현 단계에서 노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맞상대하는 맞대응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고도의 그 선전선동용 책략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뒷받침 안 되느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진행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기술을 축적했다. 이렇게 팩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운반 체계를 강조하면은 그러니까 미사일을 강조하면 미사일만 봤다가 또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이 이미 그 5가지 목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국역화 하겠어.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전 배치할 뿐만 아니고 체제 보정용 수세용이 아니고 공세적 핵 전략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구현하겠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공조가 얘기하는데 국제사회 공조에서 중국과 미국이 같은 전략적 목표를 갖고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고도의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책략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 책략적 요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길주에서 6번 했으면 네. 그 지형 자체도 위험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에도 가장 일차적인 물리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 이제는 중국도 과거와 다른 프레임으로 국제사회 공조, 원유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이런 그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 대한 중국 차원의 국가 전략적 목표를 재정립해서 예. 같이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이 이제 공통적인 게 핵 실험에 대한 해석을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북한의 핵실험 일지를 보면 2006년에 1차 핵실험 발표 이후에 점점점 핵 도발이 좀 주기가 빨라지고 있고 5차 이후에 6차가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7차 도발 이것도 시간적으로도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제가 이제 그 4차 핵실험 할 때 예. 한참 나와서 북한의 핵실험은 3년 주기로 한다. 그래서 제가 참 조금 이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답답하셨군요. 그러니 예. 왜냐하면 최초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예.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가속화되면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제 이 핵무기 또는 핵미사일 를 개발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미국과 협상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한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분석이 대부분이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북한의 핵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가 누가 있습니까? 핵무기 개발한다고 체제가 안정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마지막에 내부 결속은 지금 김정은에 도전하는 북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미국과 협상인데 이 협상에서 우리는 대부분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협상의 목표는 1973년도에 북베트남과 미국이 맺었던 협정. 예. 그 협정의 핵심은 뭐냐면 미군은 떠나고 이 베트남 반도는 내가 차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기 싫어하지만 해야 될 말이 뭐냐면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 온 겁니다. 예. 중간에 조금 이제 김 박사 말한 대로 국제정치적인 그런 것도 조금은 가미했겠지만 기본적인 건 그거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그럼 왜 수소폭탄이냐?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만약에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도시에 공격을 하겠다. 그런데 이 원자 폭탄은 사실 한 20킬로톤 해봐야 사실 한 2km 반경 정도의 피해를 끼치는 작습니다. 사실은. 예.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크지만. 그런데 수소폭탄은 사실은 잘 모르시고 얼마나 강력한지 1000배 정도가 강력합니다. 1000배. 예. 그래서 원자 폭탄은 킬로톤이라는 20킬로톤, 30킬로톤. 수소 폭탄은 20메가톤, 30메가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북한이 그 정도 1000배까지는 도달했는지 모르지만 수소 폭탄에 성공했다는 것은 수백 킬로톤의 위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 일개 도시를 사실은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게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 무기 시험, 또 미사일 시험 발사 자꾸 어떤 게임 이걸로만 보면서 구경하고 분석하고 전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에 관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왔고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해서 예. 빨리빨리 옳은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교정해 나가야 되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갈수록 주기도 짧아지고 기술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북한이 언제쯤 도발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북한이 지난해도 정권 수립일을 전후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9일을 전후로 도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우세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기가 좀 상대적으로 빨라진 그런 그렇죠. 해석이 나오고 북한이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기조는 맞는데 상징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 상징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면은 그 휴일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그러면은 이제 며칠 동안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사회 움직임이 있겠죠. 그거 봐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도발하니까 벌써 혼비백산해 가지고 난리단 말이죠. 반응이 엄청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또 역이용하는 그런 체제 내부적인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뭐 전략적 소통이다, 뭐 예. 전략적 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번에 명확하게 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뭐 어느 대변인이 나와서 메시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메신저가 누구냐 이거죠. 대리로 와서 나오는 거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서 하는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메시지만 전달할 것이 아니고 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안보 결기를 한 군데를 모아가지고 국회에서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북한의 도발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쐐기를 받고 또 중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분열 전략, 핵이라는 것이 왜 무섭냐면 그 핵 공포 인질감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대량 살상 선전선동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또 둘째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그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런 고도의 전략적 대응까지. 그래서 이번에 정우영 실장께서 직접 나와서 한 거는 네. 대단히 적절했다고 보고. 예. 그래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그 중요성, 그리고 확장 억제 비롯해서 해구산 쉽게 말하면 그걸 네. 포함해서 북한이 오판하면 그것은 정권의 끝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북한의 최고 어쨌든 결정 라인이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도 야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자충수로 자멸을 재촉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그야말로 그 국가 전략 목표를 재설정에 의한 적극적인 먼저 더 나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블라디보스톡 동방 경제 포럼에 갔을 때 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럼 박사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의 이런 핵도발 뭐 상징성도 많이 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구절이 정권 수립일을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빨랐고 이제 10월 10일은 또 당 창건일이잖아요. 그럼 그때도 어떤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폭주라는 게 예.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라는 게 핵을 썼다가 미사일 썼다가 또 단거리 발사체 줬다가 예. 그 성동 격소시라고 뭐 국지 도발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와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 가면서 이 도발의 수단 방법 이런 것에 상당히 좀 기만적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실제로 미국을 겨냥한다고 하면서 가장 폭풍은 서울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그 양동 작전도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들이 말하는 텔 이동식 발사 차량이 한 다각적인 또 미사일 도발로 옮겨가면서 타격 수단의 정밀도와 정확도, 오늘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떤 전략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격을 하고 정확하게 명중시켰다는 걸 계속 강조해 나가면서 그런 걸로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것을 선전선동물을 계속 틀어주는 것도 이거 좀 이용당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쪽에서 또 좋아할 수 있다. 그렇죠. 원하는 것이 분량도 있고. 아주 방송하기 좋게 이게 축약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과감히 무시하고 우리의 또 그런 고도의 대북 압박을 가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유엔의 국제사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네. 대한민국의 결기, 과거의 그 목함지뢰 도발 때도 그 젊은 애국 그 장병들의 그런 결기가 어떤 한반도 상황을 바꾸는 큰 촉매제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봤을 때 북한이 언제 도발했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선제적으로 압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도 예. 국민이 보여줘야 할 새로운 안보 역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강력히 그렇습니다. 대응하는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북한이 핵 능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렸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핵실험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 위력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2013년 2월 13일 3차 핵실험 때 핵무기를 개발했고 예. 소형화, 경량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스커드든 노동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한 능력을 구비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4차 핵실험이 지난해 1월 6일 날 그때는 이제 그때 수소폭탄 그랬죠. 그때는 대부분이 증폭, 핵분열, 담요, 수소폭탄 사이 있는 그거에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차 핵실험회 때는 지난해 9월 9일이죠. 그때는 표준화, 국격화.
다양한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표준화 국익화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 같다. 실제 이 진도가 한 5.8 정도 되지만 이게 제 생각에 한 200 내지 300킬로톤이 넘지 않을까. 특히 상당히 그 화감 안반이 강하고 그 내부에서 어떤 이 압력을 약화시키는 장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수소폭탄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몇백 배 위력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성공을 하면 최대로 5배 정도가 많고 예. 수소폭탄은 수백 배 내지 1000배까지 위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그거는. 위력이라는 그렇기 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인가요? 저 감이 안 잡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이제 그 15킬로톤 내지 20킬로톤이거든요. 예, 예. 그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100배 정도 참 200킬로톤이면 10배 정도 되는 예. 10배가 넘죠. 한 예. 20배 정도 되는 그 위력의 무기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도시가 거의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수소폭탄을 개발을 해서 이걸 미국으로 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으로부터 손을 떼라고 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ICBM을 성공을 해야 돼. 그 부분은 지금 상당한 거리는 나갔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 재진입에 따르는 그 고열을 과연 견딜 수 있는지 예. 아마 북한은 계속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을 뿐이니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 자기 도시에 대한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다. 우리로서는 진짜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면서 본인이 말했던 걸 다 지켜왔다. 이제 수소폭탄을 오늘 발표한 거 보면 수소폭탄을 거의 확정하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수소폭탄이 맞나? 아직은 좀 미심쩍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그 핵 도발 역사 한 20년 동안에 예. 우리가 강력하게 발전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이 언제 도발할까는 걸 징후를 예측하고 예. 우리 기상청도 뭐 기상 날씨 측정하는 게 아니고 바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별하는 능력, 도발 징후를 예측하고 탐지하고 식별해서 이게 뭐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다 자세히 발표하지만 우리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을 믿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탐지 식별해갖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NSC에 보고하고 예. 회의하고 이 프레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대응 수단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북한이 도발의 엄두를 못 내도록. 그래서 북한 공군이 도발하려는 우리 F-15K가 떠 있다. 예. 상대가 안 되는 무기치거든요. 그러니까 도발 못 하는 거죠. 공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탐지 식별해서 보고하는 능력만 뛰어나고 뭐 잘했다. 아니죠. 우리서 방어도 하고 대응하는 수단을 우리가 안 되면 미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논의를 갖다가 그냥 정치권에만 맡길 것인지 군에만 맡길 것인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군은 어떠한 형태로도 명령나면 하는 그 태세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목수가 연장 탓을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연장이 제대로 도구가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프레임을 탐지식별 보고가 아니고 탐지식별 대응하는 것을 국제사회와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에서 증강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특히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아있는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지금 외교부에서도 이제 뭐 얘기하고 합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은 계속 핵실험이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든 행동으로 계속 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행동을 해야 돼.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핵시설과 미사일 장소를 타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과시하라. 그런 얘기도 답답하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우리가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그러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죠?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는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떻게 할래 이걸 묻기에 앞서서 예. 책에 의해서 해야 된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위협은 억제라는 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1981년과 2007년에 했듯이 핵시설을 예방 타격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리 타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없애는 거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데 조금 예. 다른데요. 어쨌든 타격에서 없애는 거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를 해서 미국처럼 일본처럼 오면 그걸 공중에서 맞출 태세를 완벽하게 구비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일본은 지금 이 부분에 2번 정도 요구할 기회가 있고 3번까지 구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가 저리 어렵듯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극단적으로 핵 폭발을 대비해서 핵 대피까지 하는 겁니다. 실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소련도 그 당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냉전 시대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대피용 만들고 한 겁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90년대 이미 다 완성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난번 민방위 훈련 때 한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론에 의하면 만약에 어떤 병이 있는데 이 치료를 하는데 책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예. 책을 봐서 이 조치는 우리가 동그라미냐, 세모냐, 가위표냐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하나하나를 백약을 전부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오래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조금씩 핵 대비 태세가 증대되고 네. 북한도 우리 말을 듣는 거지 그냥 단편적으로 수사나 결의로 대응하는 거는 조금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 저는 네, 이렇게 그럼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한데 앞서서 4시 30분에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에서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강력한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나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 부분도 북한의 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국제사회가 단계적이고 축차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그다음 하는데 가장 지금 국제사회가 결정을 못하는 게 원유입니다. 예. 북한 사회가 움직이려면 원유가 있어야 되냐면 원유값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원유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또 그리고 거기서 돈벌이가 되는 그러니까 핵만 보는 게 아니고 기술만 보는 게 핵은 돈으로 막으라는 게 있어요. 예. 돈줄을 재우지 오기 때문에 지금 도발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달러화 완전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각 국제사회가 말은 얘기하는데 제재는 할수록 자기한테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제재할수록 사실 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주변국뿐만 아니고 미국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해가지고 제재를 할수록 이제 이익이 보장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게 원유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이러한 6차 핵실험 도발이 자멸을 재촉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일반 주민들의 생활만 어려워지는 거는 200만, 300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는 저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중 관계가 현재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중국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대로 돌입이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번에 러시아에서의 그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논의를 하면도 이제는 경제에서도 또 여러 가지 국가 경영의 모든 틀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 희생을 치를 준비가 돼야 된다. 국방 예산 어느 딱 정해놓고 할 게 아니고 과감하게 한번 해는 거. 근데 절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 핵에 제재하고 완전히 고립할수록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경제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망가지면 중국도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는 북핵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은 예. 계속 이 핵 인질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군사적 실전 배치보다 무서운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박 교수님께서도 대북 제재 방안을 좀 요약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이 방송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보리밭에 종달새가 도망을 갈 때는 예. 보리밭 주인이 직접 벤다고 그랬을 때 도망을 갔습니다. 아, 물론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협조도 얻어내고 러시아의 협조, 유럽의 협조, 미국의 협조도 얻어내야 되지만 예. 이 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다른 나라의 힘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원유 차단하라, 미국이 하여금 세컨드리 보이콧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예.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영국의 이제 그 전략가인데요. 이제 예. 그 클라우제비체 전쟁론을 번역하기도 한 사람인데 그분이 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국민들의 결이다. 예.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중심 단결되어 있으니까.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굉장히 단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국민들이 진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어떤 그 대가를 부여하더라도 우리 북한의 핵 위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이 지금과 했듯이 똑같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가운데 시간은 가고 북한의 네. 핵 위험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과거를 반성을 해서 새로운 뉴 패러다임으로 핵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운전석에 또 국민까지 다 앉아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